네, 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9명 발생해 25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주요 관광지에 휴가 인파가 몰리고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에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3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5일째 네 자릿수 계속해서 1,0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된 규모보다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네. 오늘만 그렇지 최근 경향성을 보면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목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 비교해 보면 네. 실제로 한 100명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 이제 수도권 4단계 조치를 하면서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는 1,900명을 넘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거의 2,000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실 정도로 그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이게 어느 날은 수도권이 증가를 했다가 어느 날은 또 감소를 하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비율은 약간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수치,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 증가폭은 어느 날이든 증감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 뚜렷하게 수도권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도권은 4단계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큰 폭의 증가는 억누르고 있습니다만 네네. 감소세로 전환을 못 시켰거든요. 음. 반면에 비수도권은 여전히 500명을 넘어가면서 계속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다소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서 주춤하는 경향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마도 전체적인 비수도권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됐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수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향성이 뚜렷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목할 만한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지금 최고 수인 4단계가 적용된 지 거의 3주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뚜렷할 만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좀 추가 대책이 나와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보면 과거 2.5단계 우리가 적용했을 때 5단계 시스템 대비 그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이 방역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2.5단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50% 예약제도 시도를 했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조치 영업 제한 시간도 실제로 9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강화된 조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낮 시간에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대표적으로는 낮 시간에도 사적 모임을 2인으로 제한을 하는 조치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9시나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50% 예약제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4단계로 좀 미리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만약에 수도권에서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비수도권도 따라서 격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단계에서 비수도권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폭발적인 증가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 물론 4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전이 먼저 4단계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경남 일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
그리고 대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확산세가 뚜렷해 보이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4단계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백신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26일부터 8월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접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는 백신 접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일단 가장 관건은 수급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8월 달에는 한 3천만 회분 그리고 9월 달에는 4천만 회분 정도가 도입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상치 대비 실제 도입되는 시기나 아니면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 8, 9월 달에 제대로 백신 물량이 계획된 물량과 시점에 정확히 공급이 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공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백신 그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감당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급 문제가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력으로 쓰일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인데 일단 그 이외에도 우리가 노바백스 물량이 계약한 물량이 한 2천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3분기로 그러니까 2분기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3분기로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허가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긴급 승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정식 승인 절차를 받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규제 당국, 그러니까 식약처 쪽에서도 보다 빨리 수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50세 이상 백신 예약과 관련해서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 혼란 사태도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10부제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약 대란 같은 사태는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18세에서 49세 그 접종 대상자 인구수가 한 1,7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부제로 운영하면 하루에 이제 170만 명 정도가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서버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감당 가능하더라도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은 또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동시간대 접속을 하는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나중에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 백신 접종 맞는 그 날짜가 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게 사전 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계획했던 대로 11월에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 면역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한 70%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70%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단 면역,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특정한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으셔야지만 현실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뭐 70%든 80%든 그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특히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미접종자분들에서 급격하게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하고 다르게 백신이 있으면서 못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 접종을 못 받으신 나머지 분들이 다 적어도 한 번쯤 백신 접종을 받을 거냐라는 선택사항이 주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방역 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조사에 따르면
한 명이 9명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집단 돌파 감염 사례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최근에 보도된 거가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된 내용은 이게 공식적인 연구 자료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네. CDC의 내부 문건을 인용해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거를 분석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보통 5에서 8 또는 5에서 9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왜 범위가 정해지냐면 방역 조치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보다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강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급하신 수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했거든요. 특히 네.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를 하면서 이 상황이 실제로 감염을 더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거의 수두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델타 변이 감염 때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고령층에서 더 높다. 젊은 층보다 고령층이 더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실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중증이나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유무를 떠나서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백신 접종이 높아지게 되면서 현재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자가 많아지게 되면 입원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그만큼 위중증으로 다시 위중증 사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때 13만 명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위중증 사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긴급 사태 선포가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그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전파 우려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네네. 아마도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게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거의 더 우세했거든요. 거의 80% 정도가 개최는 좀 방역 상황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강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과 그 일본 정부 또는 방역 당국과의 소통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좀 안 따르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일본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자국에서 개최를 하면 성적이 좋게 되는데 지금 현재 종합순위가 한 2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의 경기가 굉장히 이제 우승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응원을 하는 사례들도 많고 네네. 3, 4, 5 모여서 또 경기를 관람하거나 응원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림픽이 계속 진행이 되고 향후에 끝나고 나서도 급격한 확산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